윤석열의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속옷 불응추태입니다. 외신들은 속옷 색상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희화화합니다. 내란숙의 속옷숙의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는 한마디로 나라 망신입니다. 앞서 윤석열은 승인 안 해주고 완전히 쪽팔려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입틀막 경호와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국격 손상 연쇄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올려놓은 국격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십시오. 체온 조절을 주장하기 이전에 양심 조절부터 하십시오.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짓밟는 윤석열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불리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쭉 들어봤는데 국격 손상 연쇄범, 체온 조절 아니라 양심 조절해라. 아주 기발한 명언들. 네. 아유, 정말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요. 어떻게 저런 자가 수치심도 못 느끼나 봐요. 사실 말이죠. 그걸 인간 이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인간도 어떻게 아니죠. 네. 그래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오늘은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오늘 내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늦췄을까요? 7일까지가 시한인데 예. 끄집어내야 할 텐데. 잠깐만요.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다시 한번 떨어지 않네요. 예. 좀 채워드리죠. 아니요, 됐어요. 네. 저거 몇 번? 네. 지난번에 구치소 다녀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다녀왔죠. 그때 네. 그 사동은 못 보셨나요? 그 실제 윤석열 내란숙에 갇힌 데는 못 보고 그와 똑같은 독방하고 이런 데를 봤죠. 몇 평짜리에 있습니까? 2.03평인데 한 2평 정도 되고요. 2평짜리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또 지시를 어기고 그러면은 구치소에서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벌을 줘야죠, 사실은. 그 징벌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좁은데. 그렇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체포영장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법에 보면은 실제 강제로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서유지 이런 것에 또 위배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안 나오려고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수갑찬 모습을 보이기 싫을 거고, 그다음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자기의 죄가 더 이렇게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개긴다고 하죠. 개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형을 받으면은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빠져나갈 빌미를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줄줄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뭐 최혜병 특검까지 있으니까 줄줄이 이제 수시로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한번 처음 나가게 되면 그 같은 모형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이번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장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성호 법무장관을 제가 서울구치소 갔다 온 다음에 만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그 다음에는 강제로라도 끌어내라. 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성호 장관도
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항을 방송에서도 그 법사위에 와서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이제 검찰하고 수사 내 특검에서 가니까 이제 예. 그제서 바지 벗고 뭐 하고 간 다음에 다시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사실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네. 다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CCTV나 뭐 이런 거 CCTV 가 다 있죠. 있고 네네. 또 이렇게 들어갈 때 네. 뭐 바디캠도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또 사진도 촬영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왜 그때 못 걸어냈냐라고 정성우 장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강제로 끌어내다 보면은 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등치도 큰데 예. 한 3-4명이 드러내야 되니까 상처가 난다든가 만약에 그러면은 또 뭐 탄압을 받았다, 인권 유린 당했다, 뭐 이런 머리카락 걸로 하나만 빠져도 난리지. 네, 이런 걸로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런 걸 할 것 같다라고 보여서 인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네, 네. 네. 언제쯤 다시 집행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내일 7일이 7일. 시한이 시한이니까. 마지막으로 예. 생각되니까 7일 날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7일 날 시도해서 끌어내면 이제 뭐 성공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7일 날은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하도 답답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담요에 말아서 담요에 말아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 의도는 저는 한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 담요에 말하면 상처가 덜 나잖아요. 그리고 그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담요에 말아서 속옷 입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배려 차원에서 그랬는데 정수기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면 네, 담요 입은 모습이라도 보고 네, 네. 보여주면 되죠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참 어리석은 지질이고 못났으면 그리고 국격을 저는 엄청 손상을 시켰다고 봐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어제 최고위에서도 제가 발표했는데 그동안 대통령 하면서도 국격을 손상시켰잖아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세계를 웃음거리가 됐고 또 입틀막 경호라든가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UAE에 가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 해서 우리 안보적으로도 위기에 빠뜨렸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구치소 가서도 이렇게 국격을 손상시켜요. 외신에 제가 유심히 봤더니 외신에서는 뭐 팬티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으면서 희화하고 또 이런 모습이 여러 군데 비춰지더라고요. 참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저 지경까지 갔는지 네, 말입니다. 네, 완전 바닥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임기 동안에 대표를 2분을 모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계실 때 하고 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새로 와서 네. 분위기가 네.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계실 때 진짜 숨가쁘게 12.3 특히 내란 전후에서 진짜 어려웠는데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전 대표님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했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님 엄청 열정과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떨 땐 2-3번씩 최고위가 열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속도감 있게 해서 사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었고 정청래 대표도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2년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하면서 예. 그 스타일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되자마자 속도감 있게 예. 개혁 법안들 뭐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비슷해요.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나주에 가서 수해 복구 하시겠다고 해서 일정 다 취소하고 저도 갔고 그리고 그날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예. 또 최고위 회의가 열렸어요. 서울에 와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최고위 회의하고 그 다음 날 어저께도 뭐 현충원 갔다 왔다 최고위가 한 두세 번은 또 열렸어요. 아이고. 최고위원님들도 체력이 안 되면 못 하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를 2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정청래 의원 대표가 이제 됐는데 추진력 같은 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잘 하기를 바라고. 그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내용을 좀 여쭤보죠. 대북 확성기를 이제 철거를 네.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동안에는 막 방송을 중단했는데 철거를 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에서는 대북 방송 더 이상은 안 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대적으로 예. 지금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그 우리의 페이스대로 끌고 나오기 위한 저는 조치라고 봅니다. 먼저 물론 이것은 남북 간의 상대성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 꼭 우리가 이거 줬을 때 너들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예. 북한을 그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북 확성기 트는 거를 우리가 중지했더니 바로 소음 방송을 중지했잖아요. 예.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 철수까지 했으니까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대북 유화 조치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북한을 향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거 말고 네. 혹시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보여줄 수 있는 유화 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유화 조치 중에 통일부에서 조치하는 것이 민간인들 이제 북한과 접촉하는 거를 예.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민간 교류하는 것들을 사실 이런 것은 국가 그 정부 차원에서도 되지만 먼저 민간 차원에서 물꼬가 트여져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윤석열 정권 때는 민간 접촉도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게 다 그 막혀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민간도 북한 접촉을 허락을 막고 물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 허락하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노력은 해야 네. 되겠지만 네. 북한도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인내를 해야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스피가 한때 출렁거리긴 했지만 지금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코스피 5천 가장 큰 게 다른 것 아닌 남북 간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전쟁이 네. 날 위험이 있는데 외국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5천의 지름길은 남북 간의 평화, 보장, 뭐 협정,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었던데. 네. 그럼요.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 해왔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안보 리스크였죠. 아마 남북한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냈으면은 아마 벌써 5천까지 갔을 겁니다.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온하지만은 외국에서 보면 한반도가 대단히 불안하고 그 하얗고처럼 비춰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잘 안 오르고 그런 것들이 코리아 리스크였는데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평화의 물꼬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가 아니라 코리아 어드밴테이지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수락연설에서 또 취임 선서에서 안보가 밥이다 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참 와닿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민생 지원금 네. 변함없이님께서 김병지 의원님 하루 만에 소비 쿠폰 다 쓰신 거 봤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소비 쿠폰 하루 만에 다 쓰셨어요. 네, 네. 네. 얼마 받으셨어요? 15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 네, 그것을 남양주군도 네. 15만 원입니까? 네, 네. 거기는 18만 원 안 줍니까? 15만 원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이제 우리 막내 비서관하고 예. 지역에 가서 예.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집에 필요한 반찬도 시장 보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갔더니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 식당 갔더니 식당 사장님이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 말이 기니까 그분들은 그 전체 단어를 안 쓰고 그거 나오니까 훨씬 좋아요. 그거 나오니까 그거 쓰는 사람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하니까 그거 나오니까 좋아졌어요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인터뷰해 주세요 해갖고 인터뷰 했는데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너무 행복하다. 소비 쿠폰 그거 나오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해서 쇼츠로 만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꼭 응원해 주라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씀하셔갖고 아직 못 전했는데 이번 주 가서 전해 주려고 그래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지난주 대비 2%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생 지원자금 소비 쿠폰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제일로 많이 매출이 증가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그게 안경점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가슴이 싸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는 게 안경점인데 56.8%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의류업이 28.4. 그다음에 이제 면 요리, 외국어 학원, 피자, 초밥, 롤 전문점, 이장원, 스포츠 레저 용품 이렇게 됐는데 서비스업 매출은 이제 줄었고요. 안경점이 1등으로 올랐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찡한 게 소비 쿠폰이 나왔을 때 일단 그동안에 내가 좀 안경을 바꾸고 싶거나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좀 망설였던.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쓰는데 먹는 거야 뭐 기본이니까. 그렇죠. 안경은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약간 참을 수도 있고 멋을 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못 쓰는 거. 이걸 이제 소비 쿠폰으로 쓰는 거죠. 그렇네. 저도 안경을 좀 맞춰야 되는데 사실 안경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맞춘 지가 오래돼서 약간 제가 눈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새로 맞춰야지 하지만 참고 살았는데 여유 없으면 참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 그러면 안경 하나 맞추자. 저도 안경을 맞춰야 될 건데 근데 다 써버려가지고 그때 우리 막내 비서관이 우리 그거 뭐 쓰냐 그래서 내 고민 중이라니까 맛있는 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한번 소비 쿠폰 나오고 동향도 파악할 겸 서울에서는 못 쓰죠. 그래서 거기 쓰자. 그래서 지역 같이 가자 해서 오남에 가서 저기 돌아봤는데 반찬 가게를 갔는데 반찬 가게는 집사람이 반찬 좀 사달라 해서 갔는데 반이 비었더라고요. 그거 보이는 쇼윈도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반찬이 왜 이렇게 비었냐 그랬더니까 그거 나와갖고 요새 잘 된다는 거예요, 장사. 그래요. 그 참 소비 쿠폰 잘했다 생각이 되고 어제 또 조금 가슴 아팠던 뉴스가 이번에 또 비가 광주 북구 또 지난번에 이어서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식당 하는 분인데 보름 만에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 소비 쿠폰 오픈빨이라고 그랬던가 쿠폰빨이라고 그랬던가 그걸 좀 받으려고 하던 참에 아이고야. 또 다시 이렇게
상가가 장려됩니까? 네. 이는 정말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너무 뭐. 아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왜 좀 그렇게 또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막 그러는 무한해도 그러니까요. 또 그렇고 막 너무 가슴이 많이 네, 그렇죠. 예. 네, 아이고 요새는 이상기후라서 예. 이번에 사실 일요일 또 제가 나주에 가서 수해복구 예. 정청래 대표하고 하고 했는데 다녀보면은 이상기후라서 이제는 하천선 정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시간당 100mm 이상을 상상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용량이 넘어서 하천선의 범람한 바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에서는 조수 간만차가 심해서 바다로 가는 물이 밀물이 올 때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물이 그 뚝을 넘어서 범람을 해서 잠기는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좀 요구를 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그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 안태훈 선임 비서관 네, 네, 예.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네. MBC 뉴스에서 아, 봤는데 네. 그 방첩사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그렇죠. 관련해서 안태훈 선임 비서관이 네. 이야기를 하던데 안태훈 비서관의 뜻이 우리 최고위원님 뜻하고 같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같아요. 방첩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 사항입니다. 아, 이미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그 가제가 들어가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요. 어제 일요일 날 거기 최고위원회에 와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일단 했고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때까지는 좀 보완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방첩사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또 네.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다른 분보다 더 말씀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예. 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신당부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런 조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나가면 또 거기에서 반대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네. 그런데 하여튼 방첩사는 그동안 정치적인 중심점이 있었고 특히 12.3 내란의 핵심 부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는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런 안들이 잘 반영이 됐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참 방첩사는 이 내란이나 이런 것에 연루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사실 네, 전두환이가 내란 일으킨 것도 보안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내란 진압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게 네. 기무사였죠. 네, 기무사. 그랬다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네. 바뀌었다가 네. 또 방첩사로 갔다가 참 기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사도 맨 처음에 지어진 게 특무대였습니까? 그거는 방첩대였습니까? 방첩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첩대로 시작이 됐고 예. 그러다가 뭐 보안사 뭐 계속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만 하면 됐었는데 자꾸 역기능을 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군은 사실은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합법적 무력. 예. 그래서 여기서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늘 군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능과 그다음 군 내에 불순 세력들이 침투를 하게 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기능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첩사는 늘 군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움직임을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쿠데타를 한다든가 예. 이런 세력들은 꼭 거기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하면서 모든 12.6 사태가 났을 때 정보를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12 쿠데타도 가능했던 거가 보안사가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재인이 됐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방첩사에 자기 충안고 후배를 여인영을 직책을 줘서 거기에 사령관을 시키고 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쿠데타도 내가 일으키면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리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방첩사가 그러한 원래 목적의 그런 것들을 다 해간다.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2.12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방첩사가 모든 통신을 다 네. 장악을 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하고 뭐 또 반대하는 소리면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냥 공포스러웠겠어요. 아, 공포스럽죠. 제가 또 사실 군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할 때 저의 핸드폰이든 저의 이런 걸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단장 이런 경우 누구 외부의 친구가 와서 만날 때도 방첩사에 미리 알려줘요. 내가 이런 친구가 와서 올 저녁 먹기로 했다. 그거 안 알려주면 카드라로 보고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네요. 오해를 차라리. 받잖아요. 예. 차라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생활도. 그래 또 잠깐 어디 나갔다 올 때는 내가 이런 걸로 나간다 오해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주말에 왔다가 일요일 가잖아요. 예. 그럼 버스 정류소까지 데려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괜히 가서 또 얼마 동안 한 2-3시간 있다 오면 오해하고 카드라로 또 보고를 할 수가 있으니 야 오늘 가서 집사람하고 저녁 먹고 보내니까 그래 한 2-3시간 있다 온다. 미리 얘기를 해줍니까? 그럼 오해를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걸 아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통화하다가 짧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아들, 딸들도 아빠 길을 하지 말고 혹시 누구가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참 불편했죠. 네. 지금 뭐 신원조회 이런 것도 여전히 방첩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원조회의 기본적인 것은 국정원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예. 군의 필수 요원들 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신원조회라고 하는 게 말이 신원조회지 네. 그게야말로 신상정보에 확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첩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제 국정원도 윤석열이 다시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돌려놨던 것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을 다시 복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첩사도 이제 본연의 임무인 간첩 잡는 거 네. 이것만 하게 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딱 싹을 잘라버려야죠. 네, 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기능도 축소하고 그러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꿔서 그때 제가 사성장군으로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편하더라고요. 예. 학줄이니까 그런 감시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신껏 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그걸 대대적으로 늘리고 뭐 방첩사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만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처단이 돼야 되는데 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간 관련자들을 보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빼돌린 거 아닙니까? 네, 출국 그렇죠. 금지를 풀어가지고 4일 만인가 며칠 만에 풀고 예. 그렇게 했었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걸 다 밝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데도 풀고 그 사이에 또 미리 호주에다가 아그레만까지 신청을 해놓고 뭔가 착착착착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털어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종섭이 키맨이잖아요. 사실 경로에서 뭐 받았다. 예. 그래서 변경시켰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본인이 대사로 호주 대사로 도망가는 그런 가정들 왜 가게 됐는지 그 은폐 축소시키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종섭 전 장관이 털어놓으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종섭이 아직 제대로 입을 안 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왜 그럴까요? 이종섭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이번에 딱 털어놓으면 네. 오히려 마음도 편해질 것 같은데. 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겠죠? 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좀 잘못된 충성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법을 어기는 거면서도 이렇게 그 분야에 충성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의리를 지키려는 예. 잘못된 의리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은 군 시절에 좀 겪어보셨나요? 네. 저 학원 동기생이라서 육사.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친하지는 않아도 좀 친한 축에 속한 동기생이었죠.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도 참 제가 양심 고백하라고 공개적으로도 많이 그때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네. 동기시군요. 네네. 보는 마음이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예. 내일 이제 김건희 특검 소환 날짜거든요. 네. 나오겠죠?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오는데 뭐 또 그렇지만은 정상적이면 나올 텐데 예. 또 그것도 항상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예측을 벗어나죠.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니까 예. 그거 두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그 말도 참 웃겨요. 웬만하면 나간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이 그거 쓸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일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건 뭐 또 다시 뭐 부인을 해야 되든지 그러겠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말은 없고 네.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면은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똑같이 세워야죠. 무슨 말을 할까요? 글쎄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 한번 그 말도 아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뭐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네. 내조만 하겠다고 그렇게 네. 씨부렸는데 네. 내일 뭐라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궁금하고 네. 윤석열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엄청나게 프로파간다에 네. 좀 실력이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대통령실 윤석열이 있을 때 나오는 많은 홍보물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왜 그러냐? 거긴들 뭐 특별한 인재 없겠습니까? 근데 네. 그걸 다 김건희가 감수하고 김건희가 코치하고 지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올라가도 김건희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온 것들이 다 김건희 수준인데 네. 그렇게 유치찬란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진만 봐도 비교되잖아요. 예. 늘 김건희가 중앙에 예. 센터 본능.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늘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 보면은 그 중앙하고 주인공은 늘 국민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옆에 있고요. 그게 예. 맞는 거죠. 네. 그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조사하면서 막 사전에 사람들도 부르고 압수수색하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좀 의아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찾았는데 그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네. 김건희한테서 찾았는데 모조품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 네. 모조품을 저렇게 꽁꽁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 하나 좀 놀라웠고, 네. 그다음에 통일교 쪽으로부터 이제 사넬 신발 받은 거, 네. 그게 이제 사이즈가 250인데 김건희 신발장에 있는 것은 또 260이다. 네. 이렇게 조금씩 안 맞아서 네. 뭘까?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증거로 다툴 때 김건희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그런 것들의 퍼즐을 잘 맞추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목걸이 문제되니까 3년 전에 뭘 했습니까?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나서는 이제 그거 모조품이다라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걸이 이런 것도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수증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축척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샤넬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특검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특검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해병 특검이 김건희 비화폰을 한 대인 걸로 파악을 했다. 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사용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게 수거가 안 되고 있을까요? 네.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수거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내란 청문회 할 때도 계속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 비아폰이 블랙박스다. 그걸 빨리 회수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확보를 해야 뭐 그 열쇠가 풀린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정점 법안 민주당이 처리할 방침인데 현재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한 4시까지 합니까? 오늘 24시간 후에 해제가 가능하니까 예. 정확히 오늘 16시 한 3분이 지나야 24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6시 한 30, 오후 4시 한 반이나 5시쯤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송법은 통과시키고 그 다음 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또는 한국교통방송공사법 방송법 중에 두 번째 법안을 네. 상정을 할 텐데 그럼 또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또 할 확률이 또 있거든요. 할까요? 또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해봤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없고 네. 하기도 힘들고 아마 죽을 네. 지경일걸요. 네. 하겠다는 사람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오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12시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12시까지 끝나면은 8월 21일에 이제 뭐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시간 뭐 4시나 5시 하면은 저희 12시까지는 한두 명, 2명 정도가 하면 될 테니까 오늘까지는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방송 3법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때 방송 3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지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당에게 정부 불리하고 여당한테 정권. 불리한 법안, 자기들 발목을 묶는 법안이니까 네. 거부권으로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그거 모른 채 해야 민주당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방송 장악하려면. 네,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네. 너네들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또 막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방송 3법은 사실은 그 정부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유지하지 정권이 마음대로 못하고 못하게. 방송에서는 실제 마음대로 못하게 자주성이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이사들 수로 늘리고 그 다음에 보도 책임자들도 가반 동의를 받게 하고 그럼 정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발목 잡기 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합니다. 네네 실제 네. 실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KBS, 뭐 MBC, EBS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이사 수가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서 하는 거고,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늘 했던 얘기가 저는 참 새로운 관점이라고 봤는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정부가 정권을 잡고 여당일 때는 야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늘 법을 발의해야 된다. 야당이 됐을 때 불이익이 안 가면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여당에게 유리한 법을 하게 되면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시절에 늘 여당이 돼서도 야당이 됐을 때 불이익이 안 가게 예. 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 관점이 참 다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이미 훌륭한 대통령의 자질을 갖고 뭐 그런 예. 시각으로 늘 예. 보신 거죠. 네. 끝으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이렇게 했는데 뭐 정광석화처럼 네. 폭폭 몰아치듯 네. 그런 표현을 써서 기대가 큰데요. 특히 사법 개혁 가운데 국민의힘 해산법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네. 청구에 대비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비 아주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우리를 해산해 주세요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보면은 내란 옹호하는 릴레이 대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그 후보자들이 뭐 찬탄이 맞니 반탄이 맞니 서로 논의 그런 디베이트가 되는 거고 아직도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을 옹호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란 옹호 정당이니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관여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은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국회에서 또 법안을 고쳐서 청구할 수 네, 있게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게 지금 헌재 법을 고치려고 수정 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법개혁의 한 일환입니다. 네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 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정당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저는 뭐 오래 전부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이 답이다.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고 어저께도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혹시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은 책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예. 민주주의 손자병법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신 분들이 제가 손자병법 네 번째 책인데 아주 재밌다 그래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 최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비하인드 예. 스토리 그리고 그걸 하면은 손자병법에 또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올라가서 예. 그걸 보신 분들은 너무 재미있다고 예.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구입 안 하신 분 예. 구입하셔서 여름 더위를 날리는 책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여러분 강추합니다. 네. 혹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저도에 휴가를 갔다고 그러는데 네. 그 책을 들고 가셨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겪었으니까 굳이 그걸 안 읽으셔도 겪은 사람이 보면 책이 더 흥미진진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천사 하나만이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실 분이 쓴 걸 추천했기 때문에 예. 다른 분 추천을 안 받았고 예. 그것만 들어간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추천했는지도 보면 나오고요. 민주주의 손자병법. 민주주의 손자병법 네. 여러분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서점에 가면은 맨 앞에 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손자병법 이렇게 글자체가 적있는데 메디치 미디어 네. 사장 우리 기자가 후배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김현종. 네, 네, 네.
아주 네.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냅니다. 네. 맨 처음에 저 메디치 미디어 시작할 때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설립 자금 아, 그 씨앗을 네, 씨앗. 보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예. 그때는 책 몇 권 보내주고 그런데 네. 김현종 사장이 나중에 연락 안 하더라고. 네, 그렇구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 특별한 날인 것 같네요. 예, 오늘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가 여의도로 이사한 지 딱 1주년. 1년 되는 날. 네. 예. 그동안 1년 동안 급성장했는데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79만 8천이던데 78만 9천. 78만 9천 빨리 100만 갈 수 있게 1주년 맞이해서 구독 많이 꼭 하긴 하시고 안 하신 분 빨리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특별한 날 우리 네. 김정일 최고위원님하고 이야기하게 돼서 참 기쁜데 참 1년이라고 하는 게 사계절을 여기서 겪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여름에 그렇죠. 와가지고 가을 맞고 겨울 눈보라 지나서 봄도 느끼고 다시 이제 여름이 됐는데 네. 그 1년 사이가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빛의 혁명 함께 그렇죠. 했지요. 네. 내란 함께 이겨냈지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국민주권정부 탄생한 그 1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참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정말 오늘 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어리 TV 생일은 12월 16일이지만 이렇게 또 여의도 시대를 여는 것이 또 하나의 생일인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의미가 네, 있는 네. 1년 동안 정어리 TV가 역사를 썼죠. 사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아주 그 윤석열 탄핵도 이끌어내고 12.3 내란을 극복하는데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국민 훈장을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김명주 최고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지요. 네, 감사합니다.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